큰 방향은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을 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하게 그것을 보는 ETF, 투자하는 ETF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아까 이제 다녀오신 말씀을 하면서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래서 컨택트 경제 혹은 리오프닝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시나요?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볼 때는 미국 경제는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 이미 몇 달째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의 생활은 거의 정상화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국내선을 3번을 탔는데, 비행기가 다 만석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이 붐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좀 확산이 되면서 좀 모멘텀이 주춤하죠. 그리고 이제 관련 주가도 좀 주춤해서 한 20%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큰 방향은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코로나가 결국 잡혀도 그 기업들이 보면 이제 미국의 요즘 대표적인 기업은 뭐 IT, 테크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영구히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구경제, 옛날부터 있던 기업들도 이미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재택근무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업원을 직원을 뽑고 그 사람들을 계속 나가지 퇴사하지 않게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 전체가 IT 기업은 이미 많이 글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기업들도 결국 떠밀리는 방식이든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을 계속 뽑고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로 가서 그런 사회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보면 시내 집값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공실률도 많습니다. 그 대신 변두리는 집값이 오르고, 왜냐하면 굳이 시내에 살 필요가 없고 이것이 1년 동안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가 잡혀도 앞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재택근무로 혼용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거의 그 공감대가 이제 미국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 같습니다. 네. 한국도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IT 인프라가 되게 좋은 나라여서 지금은 하이브리드로, 지금은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록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규제가 좀 많이 풀어져도 결국은 기업들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이제 결국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본격적인 리오프닝 어떤 환경이 됐던 것이 접종률 한 몇 %대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나요? 그 대도시를 보면 1차 기준으로는 한 70%, 그다음에 미국은 1차, 2차가 차이가 한 10% 포인트밖에 안 나니까 완료된 사람들이 한 5, 60%. 예. 그래서 실제 뭐 대도시는 요즘 보면 동부, 서부, 이제 중산층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들 많이 사는 데는 접종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90%에 육박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에 저항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빼놓고는 다 접종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뉴스 보면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뭐 간호사들이 약을 막 맹물로 주사 놔주고, 그러니까 이게 몸에 되게 해롭고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올바르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꼼꼼히 섬세하게 하는 능력은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들이 현재에 없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1차 접종 70% 혹은 2차 접종까지 한 5, 60% 정도 되면 리오프닝 미국과 같은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으신 지적이고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국가에서 정하면 잘 국민들이 지키는 편이니까 미국보다는 더 그런 원칙을 잘 따르는 그 문화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 한국의 그 3분기죠. 이제 3분기 한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 FOMC 회의,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내마녀의 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하반기 또 뭐 추석 있고, 그래서 좀 어둡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시장은 항상 의견이 다양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은 또 미국 월가의 눈치를 시장 그렇죠. 자체는 계속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제 향후 뭐 한 2분기, 3분기 정도 오히려 조금 조정 모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을 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2분기에 이익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년 동기 기준 한 100% 이상 성장을 했고, 4분기도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컨센서스를 보면 한 40~50%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어쩌면 감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감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그 올해 이제 워낙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 내년에 이제 올해 대비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으면 내년에 기업 증가, 이익 증가율이 극히 낮거나 아니면 감익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 미국 시장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대형주,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주린이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수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좋은 어떤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도 그 주식들, 대형주들의 주가는 계속 하향해 왔단 말이죠. 네네.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자동차 섹터를 보면은 또 예. 우리가 현대차라든가 기아, 예. 뭐 현대모비스 이런 차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뭐 몇 개월 한 2~3개월 전만 해도 모든 증권사들이 다 추천했던 게 주도주로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랬지만 그렇죠. 정반대가 돼 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저희가 그 전기차 이슈로 이게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보는데 예. 테슬라에 대해서도 요즘 이렇게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이 들고 계시고 진짜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고 최고의 CEO가 있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 또 올라서 보니까 850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1.5배쯤 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뭐죠? 일론 머스크라는 그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또 어쩌면은 그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 테슬라의 그 앞으로의 향방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로드스타인가 뭐 무슨 자동차도 이번에 뭐 출시가 또 연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어떻게 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 요즘에 일어나고 이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테슬라 주가는 아주 꼼꼼히 보거든요.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전 세계 투자가들이 가장 그 면밀히 관찰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아마 봄에 여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테슬라 기업은 좋지만 주가는 조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2020년에 주가가 7~8배 급상승했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돌출 행동이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 주가가 조정을 금년에 받았는데 지금 이제 9월에 보면 저는 지난 6개월 주가를 보면 오히려 조금 더 그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 전기차를 만들고 올해 90만 대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생산의 능력에 대한 그런 그다음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뭐 업력이 짧으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량 생산을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는
그 테슬라가 진짜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다른 국내외에서 이제 그 전기차 관련 그 화재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리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 기가 팩토리에서 자기네가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다 관리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이온 그 셀 자체는 이제 패나소닉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그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가 테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시장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한동안 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갖고 좀 말장난치던 것들이 요즘 좀 잠잠해지고 본인이 되게 업에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그 계약에 의해서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또 뭐 부가 몇조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더 과거보다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더 되게 잘 확실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모델 Y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시승을 한 2달 전쯤 한번 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 테슬라가 좀 더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성장을 내년에는 더 시장이 좀 더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저는 이제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번 배터리 데이인가요? 그 네. 테슬라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뭐 내재화도 얘기하고 뭐 가격을 아주 싸게 하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좀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배터리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게 있나?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우위가 다른 그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가 만드는 새로운 전기차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어제 정의선 회장이 2025년부터는 제니시스는 전기차만 신차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차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더 시장이 느끼고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 거는 테슬라가 2, 3년 아니 훨씬 앞서 있다. 가장 큰 배터리 기술을 여기네가 훨씬 그 독점적으로 많이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르는 JB 스트로베리라는 그 테슬라의 15년 동안 CTO 최고 기술 책임자를 했던 산 증인이, 이 사람이 배터리 셀 디자인에서부터 기가 팩토리 디자인, 그다음에 모델 3 양산까지 모든 R&D 양산을 다 총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인력을 뽑고 노하우를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금방 그 우리 전통업체들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는 또 외부에서 구매를 하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배터리를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배터리 관리 능력,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그런 능력,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뭐 로봇 발표 때도 그렇고 네네. 기술력을 전부 자체에서 개발하겠다라는 네네. 그 자신감의 표현인 것 예, 같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을 실제 일론 머스크가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스탠포드 졸업하고 바로 몇 년 있다 발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테슬라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모든 과정을 여기까지 올린 그 산 증인이죠. 그분은 이제 은퇴해서 그 고문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게 돈을 얼마나 잘 버냐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제일 좋은 인력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 시대가 되면은 해외의 인력들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 이게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 같기도 한데요. 나 테슬라하고 현대차 어디 갈래? 그러면 테슬라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뭐 이제 해외 인력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한 회사를 선호할 거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안 만들고 GM 포드 옆에 디트로이트에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못 왔을 거다. 왜냐하면 좋은 젊은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디트로이트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이 일론 머스크가 초기 단계에 한 선택이 잘 조합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의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그 파워
이게 이런 것에도 뭐 어떤 기술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직원뿐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시대인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가 전 세계를 지금 중심에 와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뭐 머신러닝 이런 관련된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실제 제조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예, 아주 핵심 기술만 이렇게 연구 계속하고, 네. 그걸 이제 외주 줘서 제작을 하고, 네. 예, 하여튼 참, 네,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흐름이 2차 전지, 뭐 이번에 미국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이제 우리 뭐죠? 그 여러 3사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했으니까 하여튼 외국 투자자들이 이 배터리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그렇죠.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컨센서스인데 이유라고 하면은 왜일까요? 어떤 분은 이 테슬라 같은 가 전기차 회사가 중요하지 무슨 배터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전기차 원가의 30~40%가 배터리고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뭐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외국인들이 뭐 한동안 되게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집중 매수를 했던 이유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 보면 뭐 되게 높죠. 그래서 그렇죠. LG화학하고 SDI는 4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식은 성장을 보고 장기 성장성을 보고 사는 것인데 한국이 이제 내수가 특히 이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특히 대형주 중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고객인 자동차 산업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한 20년 정도는, 연 20% 성장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을 보수적으로 봐도, 기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년 20%씩 성장을 하면 그 시장이 30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은 성장통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 LG화학의 그 GM차 네, 그렇죠. 모델, 그 볼트 모델, 거기 리콜이 뭐 14만 2천 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지금 막 급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게 많이 지금 팔아도 문제 아니야? 이거 어디서 이거 다 되면 이거 보상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팔아서 좋게 보이지만 뒤로 그래서 미치는 장사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 그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탄 지 한 4년 거의 되는데 이 차가 그 2톤이 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차체 아래가 그 요만한 이제 원통 배터리가 7,7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7,700개의 셀을 다 연결을 해서 모듈을 만들고 팩을 만들어서 그거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하는 게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LG 이제 화학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제가 타는 차에는 아마 파나소니커가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산 공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화재 위험성이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점이 되게 많지만 고열이나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이제 18억 달러면 그 GM이 리콜한 게 14만 2천 대. 그러니까 그렇죠. 대당 1,500만 원쯤 되는데
GM 볼트 판매 가격이 4천만 원 뭐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한 40% 되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만큼 중요하고 큰 비용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GM 입장에서는 또 되게 상당히 황당했을 게, 이제 CEO가 메리 바라라고 뭐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존경받는 분인데, 회사 로고도 그 친환경으로 바꾸고 우리는 전기차 회사로 이제 간다 발표를 했는데, 가장 대표 모델인 볼트가 이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2022년 지금 주문을 받는 모델까지 다 리콜을 하겠다. 우리는 사고가 이제 앞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지금은 장사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리콜을 한 건데, LG가 제 생각에는 너무 이거를 누구 탓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 내에서도 어느 부문의 탓인지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고객인, 왜냐하면 GM하고 고객을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돼서 한 10년 이상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뭐 GM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의 뭐 유일한 납품업체였으니까. 그래서 GM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파트너십을 다시 재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도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LG화학 CEO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 그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뢰, 소통의 문제고, 사고가 났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에서 좀 더 그 다른 모습을 LG화학, LG그룹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봤구나 했던 게, 그래. 그 가운데 몇 %를 보상해 주면 돼.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LG전자가 얼마를 부담하고, 네. 우리가 네. LG화학이 얼마를 부담하고, 그래. GM이 얼마를 부담, 네. 그래. GM 소재도 우리가 따져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 네. 근데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더 열받고 좀 GM 황당할 입장에서 거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앞으로 안 하고 전기차 회사로 간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 볼트가 GM이 한 20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GM의 그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그게 이제 리콜에 걸려서 이러한 뭐 그 망신을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여러 가지 추락하고. 그 상처를 입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GM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따질 거는 좀 있겠죠. 하지만 네. 계산은 명확해도 큰 그림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결국은 그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자꾸 사람들에게서 그 신뢰받는 그 주식으로 네. 이게 거듭나는 예, 어떤 예.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진짜 얼마를 그 배상해 줄 것이냐, 이 돈에만 신경을 썼는데, LG화학 측면에서는 이게 좀 많이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LG전자에서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GM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안한 다른 마음. 잠재 고객들도 이 회사는 고객들을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겠죠, 되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화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큰 이런 이슈가 없는데, LG화학이 이게 지금 현대차에 이어서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LG화학 주주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낙폭 과대주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 진짜 많이 그렇죠. 낙폭했죠. 그렇죠. 이거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좀 아직은 피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화학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뢰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뭐 주가가 뭐 10% 아니면 그 이상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저는 주저하겠고, 오히려 3사 중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모멘텀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수주 잔량도 많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EBITDA,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금년에 아마 매출액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SDI를 앞지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나름대로 저평가돼 있고, 근데 실제 그 어떤 회사가 위너가 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소재 회사가 위너가 될지 판단하기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업종이나 관련된 ETF를 사는 것도, 어차피 이 업은 계속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 배터리와 그 유관 산업을 보면
이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지 않습니다. 소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밸류 체인에. 그렇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것을 보는 ETF, 투자하는 ETF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교수님은 이제 전에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고 또 홍콩에서 헤지펀드를 싱가포르였나요?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네. 예.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를 직접 운영하셨던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이 정말 외국인의 시각이랄까 이 흐름을 너무 이제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보면 이제 전방위 업체잖아요. 삼성 SDI나 이 3사가 네,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나. 근데 이 뒷단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 예. 여기가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물론 중소형주긴 하지만 더 크지 않겠냐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와 리튬 이온 그 업종 ETF를 국내 해외 거를 좀 들여다봤어요. 어떤 투자 기업에 투자가 돼 있나. 근데 실제 저희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일본, 중국, 미국 기업들이 뭐 좋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가도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이, 근데 저는 개별 기업은 또 잘 알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인 제가 한계가 있고 아니면 또 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업종 ETF에 소속된 좋은 그 명망 있는 그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ETF에 소속된 소재주를 보는 것도 관심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여간 저는 업종 ETF가 괜찮은 것 같고 소재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아마 추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조그만 회사들은 또 잘 모르니까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는 회사는 SKC, SK그룹 관계사 중에 이제 그 모빌리티의 중심에 있고 2차 전지의 그 동박이라는 핵심 부품을 여기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경영 실적이 엄청 좋고 그 앞으로 증설을 엄청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5조 원쯤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난 4년 사이에 3만 원대 주가가 15만 원 올라와서 많이 비싼데 많이 올랐네요. 성장을 아마 제 생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진이 CEO 분이 상당히 훌륭하시고 거버넌스도 제가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도 좋은 종목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 수익률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미국의 뭐 글로벌 ETF 이런 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비중이 있는 그 기업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기업 단에 이제 투자하면은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수익도 뭐 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구 반대편의 주식을 사는 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애플, 아마존을 사도 항상 불안한데 잘 모르고 그 회사 뭐 그냥 막연하게 좋은 업종에 있다고 사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해야지 진짜 그건 장기 보유는 맞습니다. 항상 그 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저 미국에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주쯤 됐습니다. 아, 2주쯤. 예. 이제 시차는 다 예, 해결되셨겠네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또 그동안 또 못 뵈가지고 아쉬웠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또 미국의 현장 그 분위기까지 전해주시면서 전달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